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행사를 준비하시고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충재 전국통합공무노동조합 위원장 모시고 인사말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통합공무노동조합 위원장 이충재입니다. 예, 뭐 소개해서 빠졌는데요. 오늘 이제 공동 주최를 함께 해주신 교사노조연맹에서도 오셨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최와 또 준비를 늘 같이 해주신 행정교육시민연합 그리고 동서남북 포럼 그리고 특히 국회의원 유성엽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영혼이 있느냐? 우리 사회에 참 오랜 논란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럼 공무원에게는 그 영혼이 필요하냐? 그 또한 그런 논란이 있을 때마다 우리 공무원들에게 자괴감을 들게 하는 또 화두이기도 합니다. 왜 공무원에게 영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공무원에게 영혼이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 공무원들은 부당한 위법한 지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도 다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에게 영혼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라고 하면서 또 강요한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정치적 기본권이 있었고 이것을 잘 발휘할 수 있었다면 그런 부당한 지시 안 해도 될 것입니다. 또한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우리에게 권한이 있었다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안 했을 것입니다. 물론 법으로는 부당한 지시는 위법한 지시는 하지 말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유성엽 의원님을 비롯해서 또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입법 발의를 하셨고 또 인사실체에서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와 토론을 해주신 분들께서 관련된 말씀 많이 하실 거고요. 아무튼 우리 공무원 스스로부터 공무원의 영혼을 지키는 그런 노력들 그리고 법과 제도 차원에서 공무원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함께 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토론에 함께 해주신 우리 발제해 주신 오성호 교수님 그리고 정재영 수석전문위를 비롯해서 또 좌장을 맡아주신 송하중 교수님 집중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토론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토론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 소개는 이제 제가 하는 것보다는 이제 좌장이신 교수님께서 한 분 한 분 소개하시는 걸로 하고요. 토론자들께서는 바로 단상으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다시피 이건 소개를 제대로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일일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주체가 유성엽 우리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전국 통합공무원 노동조합, 행정개혁시민연합, 동서남북 포럼 등이 주최를 하고 그리고 공공서비스노조 총연맹, 2017 대정부 교섭단, 참여와 혁신 등이 후원을 하는 그런 토론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목을 보시다시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에 대한 토론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주 표제는 공무원의 영혼을 살리자. 굉장히 자극적인 말이고 어떻게 따지면 아주 안 좋은 그런 표현인데 그런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3시간 동안 토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인사말을 쓰라고 해서 쓰면서 이 말을 우리가 가지고 꼭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히 모두에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이 공무원의 영혼 있냐 없냐 하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이 복잡한 당장에 우리 경우에는 5천만의 거대한 인력을 가진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주요한 가늠자고 그리고 이 질서를 유지하고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없으면 절대 공동체가 유지되지 않는 아주 중요한 프로들입니다. 이 프로들이 정책을 만들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프로들은 정권이 일단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그 프로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근데 그 프로로서의 전문성이
더 크게 정권과 상관없이 국가 혹은 사회, 역사 이런 것에 근거한 프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정권이 바뀌면서 공무원들을 그전 정권과 약간의 다른 태도를 보인다든지 하는 것 등등은 어쩔 수 없는 일인데도 그걸 가지고 영혼 운운하는 건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이제 공공 분야 전반에 걸쳐서 사회적 신뢰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토론회 하는 것 등등은 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한 파트입니다. 이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사회적 신뢰 회복 이게 그대로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토론회 등을 통해서 우리 나름대로 공무원이 하는 일들이 제대로 인정받고 평가받고 그렇게 한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사회적 신뢰 회복에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발제와 토론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멀리서 지방에서도 오시고 등등 하셨는데 관심을 가지고 오신 여러분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의견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냥 한번 이야기를 하고 마는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뭔가 좋아 우리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건의를 한다. 사회는 앞으로 이 방향으로 나가야 돼. 공무원 사회에 필요한 건 이거고 하는 것 등등의 것을 얘기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발제를 지금 우리 두 분이 맡아주시게 돼 있는데 이 발제하실 분들부터 우선 소개를 하고 토론자들까지도 다들 소개를 하고 난 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발제를 맡아주신 분은 국회 교문위의 수석 전문위원으로 계시는 정재룡 수석이십니다. 예. 두 번째 발제는 상명대학교 행정학과의 오성호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제개선 1팀장을 맡고 계신 이발레 팀장님 토론해 주실 겁니다. 우리 행정개혁시민연합의 사무총장을 맡아 수고하시는 박수정 총장 서울과기대 개공교수이고 공공정책위원장이신 김한창 교수님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수원시 지부장 김혜연 지부장님 이쪽입니다. 예. 교사노동자연맹 정책위원장 이장원 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에 보면은 마지막에 인사혁신처의 최재형 국장이 오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오늘 국무총리 보고라고 그래서 아마 이 인사혁신처에서는 못 오는 모양인데 이 태도는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제가 나중에 최재형 국장 만나면 한번 따끔하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여간 그래서 두 분이 발제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최재형 국장이 못 오신다면은 나머지 5분은 토론을 해주시는데 시간은 5시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토론을 여기 지정 토론자로 되어 있는 분들이 토론을 하시고 그리고 오신 분들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놓으셨다가 써서 주셔도 좋고 발제자들에게 질문할 내용이란다든지 코멘트할 내용을 써서 주셔도 좋고 아니면 이따가 하여간 제가 시간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돼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정재룡 수석님부터 발제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한 20분 정도로. 예, 알겠습니다. 제 발제는 이제 공무원의 영혼과 직업 공무원 제도 제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 정부에서 뭐 소위 권력 사유화 또 이제 모자라서 미중유의 국정농단까지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이냐 생각해 볼 때 아마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 공무원 차원에서는 입법 부당한 명령을 그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작용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뭐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뭐 여기서 이제 그런 문제가 야기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권력에게 충성을 이제 바치고 그 대가로
영달을 얻고 영혼은 또 팽개치고 뭐 이제 뭐 이게 그러니까 뭐 영혼이 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헌법에 보면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이렇게 헌법 규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헌법 7조에 그 현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작년 8월 22일 날 공무원은 이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아마 이제 이런 그 대통령의 철학을 반영하는 취지로 지금 개정안을 지금 준비 중이고 또 관련 그 의원이 발의한 이제 관련 개정안이 현재 3건이 지금 계류 중입니다. 그 요지가 지금 공무원 임용에서 차별 금지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지금 이제 복종 의무와 관련해서 상관의 명령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때 이럴 때는 이제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걸 우리가 한번 그 내용을 분석을 해볼 때 사실 그 지금 정부 안의 차별 금지는 그냥 헌법 규정 반복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냥 선언적인 무슨 내용인지를 의미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정도에 불과하고 복종 의무에 관한 것은요 지금 뭐 위법한 거에 대해서 또 완전히 다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느냐 마느냐 이게 논란이 됩니다. 뭐 명백성이 필요하다든가 뭐 이런 문제도 있고 부당한 거에 대해서는 또 그 부당한 거는 무슨 기준으로 부당한지 아닌지 거기서 논란이 지금 되기 때문에 쉽게 그게 통과되기 어려운 그런 한계가 지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이제 지금 이제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이라든가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또 입법안 뭐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뭐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당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뭐 그런 일들을 강요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큰 문제가 야기된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지금 그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하면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개정안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는 뭐 이런 상황이다. 저는 특히 이제 그 정부안에 대해서 사실은 대통령의 철학을 반영하는 거라면은 뭔가 제대로 된 내용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심하게 말해서는 맹탕이다. 도대체 그거 가지고 도대체 무슨 이게 대책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어떤 실망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한번 이 공무원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대책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 취지로 제가 이제 발제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먼저 제가 이제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봤을 때 공직 인사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출신적 차별 인사다. 이거는 이 적폐 중에 적폐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다. 이 특정적 출신을 인사 차별하는 것은 그 지역 출신을 똑같은 국민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인종 차별에 버금가는 것이다. 이는 독재 국가도 아닌 민주 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엽관제에서도 상상하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거에 대해서 무슨 어떤 어느 지역 출신의 유불리 문제로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공직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너무 큽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좀 제대로 한번 따져 보자는 거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이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통 그거는 지연을 고려한 인사를 하다 보니까 그 결과로 특정적 출신이 차별을 받게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보통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지역 출신을 우대한다고 해서 반드시 다른 어느 지역 출신이 꼭 차별 당해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차별 금지에 관해서 어느 지인하고 한번 얘기를 하던 중에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당신도 고향 후배들을 챙기면서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지연을 고려한 특정 지역 출신 우대를 허용하면서 다른 특정 지역 출신을 차별하지 않는 방식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외국은 아마 다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제 둘째로요. 정권이 교체되면 차별받은 것을 만회할 수 있으니까 그거 별 문제 아니지 않느냐.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뭐 작년에 교육금 개천이니까 또 세상 좋아졌으니까 뭐 그게 왜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뭐 5년이고 10년이고 뭐 정권 교체가 무슨 몇 년마다 되는 것도 아니고 길게 하면 10년도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차별받다가 퇴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 그게 만회가 된다고 보기가 논리적으로 그렇게 맞지 않는 말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것은 공직사회를 그 출신 지역 인사차별은 공직사회 출신 지역 등에 따라 갈라지게 만드는 그런 폐해가 굉장히 큰 거죠. 근데 그걸 외면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인사에서 우대뿐만 아니라 노골적인 차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공직자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정권의 줄서기를 강요받고 이로 인해서 공직사회가 입법 부당한 명령에도 맹목적 복종으로 경도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하는 얘기가 우리가 소신보다는 보신, 공복의식보다는 노예근성. 이게 저는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평생 30년을 근무하면서 공직에 그냥 현실이 그래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인사에서요 우대와 차별이 하나의 세트로 움직입니다. 이게 일종의 당근과 채찍처럼. 그래서 이게 공직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생각해보자. 자, 특정 지역 출신을 우대하고 다른 특정 지역 출신을 차별하는 것은 그 두 지역이 아닌 여타 지역 출신에게 줄서기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중간 지대에 설 수가 없고 우대받는 쪽과 차별받는 쪽 중에서 선택해야 되는. 그런데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여러분 불문 가진 거죠. 우리 유승엽 위원장님 모셨는데 박수로 여러분. 교문위 위원장님이신 유성엽 위원장님께서 오셨는데 아무래도 지금 오신서 아직 제대로 앉기 전에 우리 축사를 좀 들은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우리 장재룡 의원님 좀. 우리 공무원 영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법을 개정하자라는 것에 대한 토론회인데 정치인들 영혼 살리려면 좀 안 바쁘게 만들어 놓으면 좀 영혼이 그래도 살아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좀 불가피한 여러 앞에 일정으로 지각을 하게 돼가지고 그 행사 진행에 차질을 드려서 참으로 죄송스럽습니다.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 공무원들이 마치 동네 북신세가 돼가지고 항상 그 혼나고 또 비판을 많이 받는 이런 부분인데 그게 좀 비판받고 혼나면은 바로 고쳐지면 좋은데 그냥 비판하고 혼내다가 또 세월 가서 또 정권 교체 되풀이되고 또 마찬가지 현상들이 생기는데 물론 뭐 우리 문화라든지 행태가 바뀌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또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제도가 제대로 좀 정비가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오늘 여기 초청받아서 지금 축사하게 된 것은 저도 얼마 전에 지역차별 인사금지 특별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그 취지도 뭐 공무원을 영혼을 살리는 이라고 아주 밀접한 뭐 그런 내용의 법률인데 유사한 그런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들이 한 4건 정도 현재 제출되어서 계류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국회에서 이렇게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소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무원 사회가 만들어지는데 좋은 해법들이 꼭 찾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제가 늦게 와가지고 좀 일찍 왔으면 좀 떠들리 아이가 상당히 많이 있고 이 인사말도 누가 많이 써주었는데 그걸 다
잊고 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항상 여러분들 뜻을 같이 하면서 국회에서 할 역할들 잘 찾아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아유 정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우리 장수석은 계속 하시고 위원장님은 아무래도 다른 일이 있으실 테니까 일찍 가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신 김에 그냥 가셔도 뭐 저희가 박수 한번 좀 쳐드리죠. 예. 시간을 내서 와주셔서 정말 다행이네요. 자, 우리 정재룡 의원님의 발제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2013년에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고위공무원의 41.2%가 TK 출신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영남 전체로 보면 한 60% 정도도 아마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이제 특정 지역의 편향적인 이런 그 인사가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안전위 공직사회가 딱 그렇게 지금 줄서기가 강요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에 대한 비판이나 견제 목소리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공직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이 단순한 우대 차원이 아니라 차별까지 패키지로 운영되는 상황에 그런 문제가 크게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이 출신 차별에 대해서 금지하는 법 규정이 전혀 없느냐? 있죠 지금. 대표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아주 구체적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정책 기본법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들에는 이 적극적인 규율 수단이 없어서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예. 또 지금 사실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엄격하게 지금 사법 처리되고 있잖아요. 그게 다 헌법에 평등이나 차별 금지에 위배된다는 거거든요. 이 인사상 공무원의 이 차별도 당연히 헌법의 직업공무원제라든가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사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거에 참 의아할 정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경력직 공무원 등에 대해서 이 악의적인 출신적 차별 인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서 정권에 따른 출신적 차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공무원이 헌법에 따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원칙과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이러한 취지로 아까 유성엽 위원장께 오셨는데 작년 9월 27일 여야 의원 120명과 함께 출신적 차별 인사 금지 특별법안을 이제 발의하였는데 현재 그 법안이 법사위원회 지금 계류 중입니다. 이어서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그 복종 의무에 관한 것도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그 일제 식민 통치의 잔재이고 군사 독재 정권 또 과거의 그 권위주의 정권의 낡은 유산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정부에 대한 그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이 개정안 지금 현재 개정안들이 이제 이 모두 이제 이 복종 의무에 관해서 그걸 좀 완화하는 수준에 지금 사실 그치고 있는데 이제는 제가 봤을 때 그게 구시대의 폐습이라고 보면은 이제 청산을 해야 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공무원은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는 그런 인식이 가능하도록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영미권뿐만 아니라 독일의 영미권에는 뭐 이런 규정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요. 그다음에 같은 그 대륙법계 체계라는 독일의 입법례를 보더라도요.
우리와 같은 포괄적인 복종 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징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독일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포괄적인 복종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이에 관한 징계 규정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복종 의무와 그에 관한 징계 규정을 별도로 두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어서 이제 헌법 제7조 2항에 보면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제 공무원이 정치적 목적이 이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그 취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오히려 이제 이 규정은 그런 쪽보다는 공무원이 개인적인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근거로 주로 이용해 왔습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에 이제 이 헌법의 그 취지를 일부 반영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한데 그게 굉장히 지금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거죠. 반면 이제 국가정보원법을 한번 보면은요, 공무원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 관련 지시에 대해서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처벌 수도 3년 이하의 징역인 국가공무원법과 달리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국가정보원법에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견 유포 등을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라는 이 범주로 설정하여 금지하고 있는데 이 범주는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등과 같이 특정 정당 편향적인 활동을 다 포괄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그와 같이 특정 정당 편향적인 이념이나 정책 등에 동원되는 것도 금지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헌법 국가에서 직업공무원은 이 집권 세력의 헌법적 가치 질서 훼손을 저지하고 이익 추구의 편향성을 비판하는 균형추의 기능과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직업공무원 제도는 현대 민주국가에서 권력 분립을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앞서 제시한 이 그 세 가지 방안은 바로 직업공무원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같은 맥락에서 이거는 지금 뭐 개헌 논의가 이제 계속 지금 되고 있고 지금 그 개헌 가능성이 뭐 또 뭐 좀 뭐 많지 않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이거는 개헌을 하지 않고도 지금 현재 대통령제가 뭐 제왕적 대통령이 그런 폐해가 많다는 거거든요. 개헌하지 않고도 그런 그 폐해를 개선할 수 있는 하나 유력한 방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공무원을 선거의 전리품처럼 취급하는 이제 패습이 있는데 그것은 직업공무원제도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적인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제시하는 이 세 가지 방안은 그런 잘못된 패습을 깨뜨릴 것입니다. 향후 직업공무원제도 취지가 제대로 구현된다면은 정권 획득을 둘러싼 정당 간의 극단적 대립도 다소 완화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국정농단이 촉발한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현 정부의 역사적 사명이 여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것이 현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을 구현하는 길이고 공무원이 헌법에 따라 원칙과 소신을 갖고 국민 정치에 대한 봉사할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이제 제시했는데 그중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출신 지역 차별 인사 금지입니다. 차별 인사를 금지하지 않으면은 권력 사유화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계속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난 정부에 심지어 급기야 국정농단까지 야기된 것입니다. 차별 인사 폐해와 그걸 방지할 때, 그걸 금지할 때 효과를 생각한다면은 서둘러 입법을 추진해야 합니다. 저는 그 효과가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정치에도 미쳐서 선거 때 영남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현상이 개선되면서 지역주의가 퇴색하고 적대적 지역 감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출신 지역 차별 인사 금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정재룡 수석님께서 아주 길지 않게 하시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을 하여간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쉽지 않은 제안이긴 한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는 우리 상명대학교의 오성호 교수님입니다. 오 교수님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상명대학교의 오성호입니다. 이 공무원의 영혼을 살리자라는 얘기는 결국은 공무원들의 특성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로서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제가 행정학을 전공을 했습니다만 어제 오늘의 문제만이 아니고 제가 기억나는 거는 1938년과 41년에 미국 행정학회와 정치학회지에 이렇게 정책학회지에 논문 파이너란 교수와 프레드릭슨이라는 교수가 서로 논문을 발표하면서 주고받은 그 토론이 제가 기억하기엔 제일 오래된 건데 그렇게 따지면 벌써 이게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으면서 주고받는 그런 토론의 주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의 영혼 문제가 크게 두 번 대두가 됐었는데 한 번은 노무현 대통령 때에서 이명박 대통령 때로 넘어올 때하고 또 한 번이 이제 지금인데 노무현 대통령에서 이명박 대통령 때로 넘어올 때 공무원의 영혼 문제를 언론에서 다룰 때는 한결같이 공무원이 이렇게 영혼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공무원의 영혼을 살려야 된다라는 쪽으로만 얘기가 막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즘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출범하면서 언론에 나온 것들을 가만히 보시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세련돼진 게 과연 공무원의 영혼을 살려야 되는 것인가,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것인가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렇지만 공무원의 영혼을 살려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논란의 본질을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이해를 하기 시작했구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문제와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발제문에 한 페이지를 일부러 넣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안 읽어보시더라도 이 발제문의 첫 페이지는 꼭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행동을 할 때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저는 여기서 시민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시티즌십인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만 자기가 해야 될 의무도 충실히 다할 것이고 공동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기의 자유의 제약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모든 논의를 하고 제도를 만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들 안 한다는 것이죠. 그게 정치인들만이 그런 것들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또 외국의 사례를 보면 노조들도 그렇고 교수들도 그렇고 다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시민성에 입각해서 행동하는 사람과 반시민성에 입각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부딪히면 항상 단기적으로 누가 이익을 보냐면 반시민성에 입각한 사람들을 행동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공무원의 영혼을 살리자,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그다음엔 불행하게도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좋은 사람들 중에 누구한테 더 많은 책임을 줄 것인가, 권한을 줄 것인가는 이 문제가 아니라 나쁜 사람들 중에 누구를 더 제약을 할 것인가, 그래야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인가, 이런 문제로 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그를 지적했고,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첫 번째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걸 제도로 구할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이게 시민성 반시민성의 문제는 개인의 심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로는 도저히, 우리가 이런저런 제도를 많이 실시를 해보지만 그걸로는 치료가 안 될 것이고, 그래서 결론은 이거보다는 시민성에 회복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 문화가 어떻게 하면 이 시민성을 회복할 것인가, 모든 집단이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단은 다 했고요. 이제 이거 관련되는 내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무원의 영혼을 살리자라는 문제가 이게 두 가지, 여기 제가 보면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공무원은 정권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국민의 뜻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죠. 국민의 뜻은 뭐가 국민의 뜻이냐.
근데 국민의 불행하다고 말하면 안 되지만 논리적으로 얘기할 때 국민의 뜻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정권을 부여한 사람들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권에 봉사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보면 공무원을 상당히 도구적으로 보는 겁니다. 행정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정치 행정 이원론 아주 오래된 얘기가 거기서부터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공무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부 공무원만 생각하지만 입법부에도 공무원이 있고 사법부에도 공무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말하자면 위에서 결정한 여러 가지들을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실천해 주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배보가 얘기한 것처럼 공무원이 영혼을 가질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무원이 영혼을 가지지 못해 생각하는 많은 문제는 공무원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한테 그런 일을 시키는 위에 사람들이 일관성 없게 오락가락하고 굉장히 정치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그러니까 이건 공무원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정치인들이 정신 차려라. 정치인들이 정신 차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정신 차리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기 썼지만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다. 몇 번째 선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방송국에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선거운동하는 분들한테 가서 한 지역구에서 상대방 후보가 제시하는 공약 10가지를 뽑아가지고 선거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너네 후보가 지지하는 공약이다. 이 10개 중에 몇 개를 동의하냐 그러니까 10개를 다 동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끝난 다음에 근데 사실은 이게 상대방 후보가 지지하는 공약이다. 너네 게 아니고. 그랬더니 이 선거운동원이 살짝 당황하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도 나는 무조건 우리 후보가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이 내용에 상관없이 우리 후보가 얘기하는 건 난 무조건 지지한다. 그 사람이 옳다 그러다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국민들이 그렇게 나가는 한은 정치인들을 우리 국민들의 뜻에 맞게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영혼이 없다라고 공무원은 영혼이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참 해결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제가 내린 결론이고요. 두 번째, 그럼 공무원이 영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국가의 여러 가지 국정을 운영하는 여러 집단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집단이 이제 국회를 비롯한 정치 집단이고 사법부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도 그런 독립된 집단의 하나로 보는 겁니다. 다른 집단과 다른 별개적인 독립된 집단으로 봐서 이 사람들이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보는 데는 일단 논리적으로는 조금 그게 문제가 있다고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건 생략하기로 하고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들이 영혼을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정권이 얘기하는 그것과 상관없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게 옳다 그러다라는 걸 자기네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올바르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판단을 못하느냐 했을 때 제가 보니까 공무원들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기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욕심인데 그 개인적인 욕심의 가장 큰 게 뭐냐면 인사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인사권을 쥐고 공무원들한테 압박을 가하니까 공무원들이 자기 그 신분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이런 데 손해 보기 싫으니까 거기에 따라간다는 거죠. 분명히 저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저항하면 나 손해 봐. 그러니까 난 저항하면 안 돼. 한번 저항해 봤다가 혼났어.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저항하지 말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제시한 것이 그러면 그 인사권을 제한을 해보자. 인사권을. 그래서 인사권 제한하는 방법 중에 기존에 쓰이던 방법 중에 이제 다른 나라 아니면 그 의원 내각제에서 많이 사용하는 사무차관제도 이걸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사무차관제도를 제가 제안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제가 그 전에 일본 공무원들을 상대로 연구를 좀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일본 공무원들은 천황의 관료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민주주의 입헌 제도가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래도 관료는 천황의 관료지 정부의 관료가 아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은 일반 평민들의 대표들이고 나는 천황의 관료다라는 자부심이 있다가 그게 이제 해방이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해방이고 일본이 망하고 나서 이제 민주주의가 되면서도 역시 일본 관료들한테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국회의원들은 특정 집단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고 진짜 공익을 수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퇴직 공무원한테 제가 인터뷰를 하는데 장관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만든 정책을 국회에 가서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정책은 우리가 만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너무 자기네들 폐쇄성이 있어서 그게 또 문제인데 어떻든 그런 거를 가질 수 있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의 사무차관 제도가 있는데 이 사무차관은 그 부서의 모든 것을 총괄합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장관이 임명하고 장관의 통제를 받게 됐지만 장관이 사무차관을 함부로 하지를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차관도 장관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막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도를 하고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면 많이 충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무차관은 공무원들이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지정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상당히 독립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권한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기관 내에 인사권을 좀 행사할 수 있는, 장관은 외부에서 온 사람이니까 잘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권한을 부여한 제도를 운영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제가 제안을 해봤는데 그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나라에서 보면 임명권이 대통령이나 장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해야 조직의 운영이 될 수 있다라는, 또 논리적으로도 그게 맞습니다. 맞지만 제한을 가해야 되는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 제한을 가려고 할 때 임명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절대 내놓으려고 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한테 무슨 부하 임명권이 있는데 그거를 네 맘대로 못하고 부하를 내가 임명하게 해줄게라고 하면은 여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그러나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최선의 대안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다른 손해를 보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제도를 실시해 볼 필요가 있고, 너무 자기네들 폐쇄성이 있어서 그게 또 문제인데 어떻든 그런 거를 가질 수 있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의 사무차관 제도가 있는데 이 사무차관은 그 부서의 모든 것을 총괄합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장관이 임명하고 장관의 통제를 받게 됐지만 장관이 사무차관을 함부로 하지를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차관도 장관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막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도를 하고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면 많이 충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무차관은 공무원들이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지정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상당히 독립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권한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기관 내에 인사권을 좀 행사할 수 있는, 장관은 외부에서 온 사람이니까 잘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권한을 부여한 제도를 운영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제가 제안을 해봤는데 그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나라에서 보면 임명권이 대통령이나 장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해야 조직의 운영이 될 수 있다라는, 또 논리적으로도 그게 맞습니다. 맞지만 제한을 가해야 되는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 제한을 가려고 할 때 임명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절대 내놓으려고 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한테 무슨 부하 임명권이 있는데 그거를 네 맘대로 못하고 부하를 내가 임명하게 해줄게라고 하면은 여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그러나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최선의 대안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다른 손해를 보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제도를 실시해 볼 필요가 있고, 어차피 아까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올 때,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넘어갈 때 정치적 그 사조가 다르게 변화가 됐지만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니까 정치인들도 지금 정권 잡았다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언제든지 내놓을 때를 대비해라. 그러면은 이런 제도를 법률로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제안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 외에 이제 지방공무원의 인사권 제한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제가 또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시간이 아마 거의 다 됐죠? 아니요. 근데 이제 지방공무원에게는 그 사무차원 이런 게 없는데 그 지방공무원의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도 또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이게 승진에 관련된 문제가 사실은 중앙정부에도 있지만 지방정부는 더 심하게 있더라고요. 이게 나오는 걸 보니까. 그리고 지방공무원들이 승진에 대한 열망이 더 크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제가 뭐 하나만한 얘기로 이제 승진은 좀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대안을 찾아보십시오라는 권한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단체는 자릿수가 적어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릿수가 적기 때문에 위에 사람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승진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진에 대한 열망이 더 크죠. 승진에 대한 열망이 더 크니까 그 승진 인사권을 가진 자치단체장이 압력을 가할 때 굉장히 저항하기가 어렵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방법을 몇 가지, 이제 인사위원회 권한 강화,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개입, 그다음에 노조의 개입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각각의 대안들이 또 다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가 개입을 해서 좀 심사를 할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했는데 인사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굉장히 자치단체에 따라서 질이 굉장히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서울시에서 해봤는데 서울시는 뭐 그런 대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얘기 들어보면 지방에 계신 분들 중에는 경험 있는 분들이 그 질이 퀄리티가 자치단체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맡기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중앙 정부가 이제 자꾸 개입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사의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자치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앙 정부의 개입이 손쉬운 대안이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나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노조의 개입이 있는데요. 재미난 게 외국의 사례를 보면 노조가 개입을 하면 실적제가 강화될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자치단체장의 전횡을 막는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노조도 사람들이 모인대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는다 보니까 누구가 제일 우선시되냐면 노조원의 이익이 제일 우선시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하게 얘기하면 사람을 놓고 비교해봤을 때 공정하게 보면 노조원이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노조는 노조원 편을 든다는 거죠. 자기네 조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사례가 실제로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노조가 안 그럴 수 있겠다. 노조가 과연 공정하다라는 신뢰를 얻고 있느냐라는 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노조도 요즘 신뢰를 못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노조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 노조가 만약에 신뢰를 얻으면 그러면 사실 그 노동법에서 노조가 처음 생겼을 때 이런 경영에 참여하는 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뭐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무슨 그 선호공 화과산에 글씨 새긴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바뀔 수 있으니까 그건 뭐 사회가 그렇게 됐다면 그렇게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조가 신뢰를 얻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결국은 선택의 문제인데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공공부문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 신뢰를 다 잃고 있다는 거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뭐 다 잃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 중에 그래도 누구한텐가 힘을 더 실어주고 맡겨야 될 텐데 그래서 이게 최선의 선택이 아니고 차악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각각의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이 시민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이거를 먼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예, 오성호 교수님 고맙습니다. 저하고 같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분이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오 교수님이 다 말씀하셔서 저는 속이 좀 시원합니다. 근데 하여간 이건 그야말로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확실히 좋고 저렇게 하면 틀림없이 문제가 되고 이런 일이란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이 이슈에 관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시민성에 대한 얘기를 강조를 하셨는데 정말로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정치적인 행동을 해서 정치인을 그러니까 정권 잡는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을 고를 것인가 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입을 참을 수가 없어서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예. 시간도 일단은 두 분이 발제를 하셨는데 지금 처음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본래 우리 예정보다 한 15분 정도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런 말씀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지정토론으로 넘어가는데 지정토론은 여러분 프로그램에 있는 순서대로 우리 이발레 팀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5분이 토론을 해주시되 한 8분 내지 10분 정도까지 그렇게 해도 하여간 지금은 여유는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가급적 10분 넘어가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면은 우리 다른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이야기할 기회를 더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서는 우선 저 국가인권위원회 이발레 팀장님부터 토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발레입니다. 그 인권위에서 통상 그 토론에 참석할 때는 저희 위원회가 무슨 권고를 했다든지 할 때 그걸 자랑하러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 의원에서 뭘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개인적 아름아름 뭐 이래 가지고 이제 오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저희 위원회가 이것에 대한 입장이 없다 보니 이 통상의 경우에 공무원들은 굉장히 불편해하죠. 근데 저는 굉장히 자유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입장이 없으니까요. 오히려 그래서 좀 편안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무원은 자료를 취합하는 것이지 가치 판단을 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일정 부분 동의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다면 이 공적 가치를 실현해야 된다는 그런 강한 생각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젊었을 때부터 공무원을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아주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뭐 지금 신분은 공무원입니다만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 헌법 7조를 지금요 41페이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정재룡 의원님이 발제해 주신 그 발제문의 그 15페이지에 보면 정부안이 이제 있는데요. 15페이지에 보면 이 정부안을 이제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거기 보면 아까 그 정 의원님께서 그 맹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저 100% 공감했습니다. 저희 26조 6 차별금지 그걸 읽으면서 이런 조문이 왜 여기에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헌법에 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받지 아니한다 그러는데 그걸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통상의 이 헌법재판소에서 예를 들어보면 이건 예시 규정이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말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 구체화 헌법 7조를 구체화하면 좀 더 풍성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제하신 정 의원님은 주로 출신 지역 이야기를 강하게 말씀을 하세요. 뭐 하여튼 그 차별적 인사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제가 이견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만의 문제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제 그 토론문에 보면은 그 마지막 그 동그라미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차별 금지 사유로 성별, 종교, 인종, 언어, 출신 지역 이 수없이 많습니다. 인권위법에는 19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넣자는 건 아니고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이냐. 제가 여기에 표기된 것은 저희 위원회의 파급력이 큰 거, 그러니까 수와 파급력을 기준으로 해서 이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의 진정한 숫자가 많거나 파급이 크거나 그걸로 이 순서를 정했는데 출신 지역으로 인해서 이 진정이 제기되거나 하는 숫자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표기되지 않는 것이 우리 내면의 세계에서, 내면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들 머릿속에서 감추어진 게 하나가 학벌에 대한 차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근데 그 서로 얘기 잘 안 해요. 그다음 이런 데도 잘 표기 안 하려고 그러고. 근데 출신 지역 못지않게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왜 문제 제기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원의 진정한 걸 보면 이 학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좀 얘기하기도 꺼려하고 그렇죠. 그런데 어느 단위에서는 이게 논의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차별금지 관련해서는 100% 공감을 하되 이게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뿐만 아니라 출신 지역까지도 동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더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오히려 출신 지역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하다 보면 국가공무원법이 개정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하여튼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15페이지에 보면 그 정부안에 보면 그 상관의 그 복정 의무입니다.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걸 제가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좀 달리 읽어보겠습니다.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르지 아니한 경우 모든 인사상의 불이익은 스스로 알아서 책임진다. 이렇게 읽혀요 이게.
이게 관료 조직에서 이런 조항은 사실 아무 뭐 이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앞서서 발표해 주신 분들 인사권이 말씀하시잖아요. 관료 조직이고 관료 조직의 기본이 상명하복이고 거기에 인사권까지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서 이익을 제기하는 순간 모든 인사상의 불이익은 스스로 알아서 네가 책임져라 이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 감추고 자꾸 다른 얘기를 이렇게 표면화시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더 낮게 해놓은 게 뒤로 갈수록 보면 박주민 의원이나 이재정 의원 안에 보면 부당한 명령에 거부할 수 있다. 그 밑에 가보면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이건 좀 더 진전된다고 이제 보여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뭘 할 수 있기는 그건 쉽지 않습니다. 사실 현 시대에 들어가 있어 보면. 그래서 저는 제가 감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공무원들이 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아까 앞에 이제 그 발표하신 그 선생님께서는 시민성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오랫동안 공부도 하기도 했지만 잘 이해 안 가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 제도와 틀을 만들지 않고 공무원을 앞에 앉혀놓고 혼을 내기 시작하면 공무원의 입을 다물죠. 그 다음 얘기가 영혼도 넌 없냐 이런 얘기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며칠 전에도 어느 토론회 가는데 공무원 그 자리에는 그 검사가 왔어요. 법무부에서 막 혼을 내니까 뭐 꼼짝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틀과 제도가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혼을 내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입을 닫게 되죠. 그러니까 막 혼만 내는 거예요. 혼만. 그래서 저는요 공무원 헌법 준수 의무 세 번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사에서 공무원직은 더 이상 봉사자로서 지위만 강조되어서는 아니 되고 기본적 인권의 주체로서 지위 또한 소홀히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사적 지위와 공적 지위 경계에 대한 헌법적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국가의 기본권이자 사회의 최고 도덕 규범인 헌법이야말로 공무원의 이중적 지위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공공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헌법 준수 의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공적 준수 의무를 명문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틀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혹시 그 공무원 노조에서 헌법 개정안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이해관계 집단에서 이 공무원에 대한 이런 이 공적 가치를 우리는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공적 가치를 준수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헌법 개정안을 가지고 주장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공무원제를 강조하고 공적 가치를 준수하게 할 수 있게 그 틀과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주장은 굉장히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 밑에 보면 공무원직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금지하게 하는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 직업 공무원제의 또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거기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전체 국민의 봉사자로서 지니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자율성이 확고하게 보장되는 직업공무원제를 전제하고 있는 현대민주국가의 보편적 원리이다. 그러나 그동안 공무원의 정치적 자율성이 상급자나 정치적 세력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치적 중립성 보장 조항은 역설적으로 국민인 공무원의 정치적 자아를 박탈하는 헌법적 근거로 오용되어 왔으므로 직업공무원제의 핵심이 공무원의 정치적 자율성의 보장에 있음을 보다 명확하게 만들기 위한 표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헌법 7조를 좀 개정을 해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헌법 7조 개정안 그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 인권위에서 작년에 이 헌법 개정을 대비를 하면서 그 기본권 보장 헌법 개정안에 대한 그 안을 제시하는 그것을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주로 이제 기본권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기로 했다가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조항까지 포함을 하자 해서 이 공무원 조항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 현행헌법 7조를 오른쪽에 그 위원회 연구 포럼안도 제시를 해놓은 게 그 7조 3항에 보면 국가는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며 누구도 공무원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서는 안 된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게 그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그것을 여기에 담아 놓은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통상의 경우에는 이 헌법상이라면 국가와 국가기관 간의 관계,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그런 내용만 헌법에 포함을 하고 있으나 전 국민이 동의를 하고 시대적 사항을 반영하게 된다면 그런 내용은 헌법에 포함이 돼도 상관이 없겠다. 그래서 이 7조 3항을 안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7조 3항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으로 제 마무리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이 팀장님 고맙습니다. 특히 이 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7조 3항 이건 공무원 노조에서 이 아이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국 행정개혁 시민연합의 박수정 사무총장님 토론 부탁합니다. 예. 오늘 사실은 토론회가 지난 11월 15일에 입법 예고된 인사처의 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그 논의를 하기 위한 것도 좀 있어서 그걸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골자가 이제 공무원들이 상급자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갖게 하는 것이었고, 또 이행 거부로 인사 조치를 당한 공무원들은 민간위원이 포함된 고충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위법 부당한 인사 운영 행태를 제보할 경우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 등이었습니다. 사실 이건 지난 2017년 8월에 과기정통부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이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니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다.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서 아마도 이 공무원의 영혼을 살리자라는 오늘 프레이즈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일선 공무원의 어떤 정책적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취지와 달리 오히려 업무를 위축시킬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일선 공무원의 부담이 더욱 커졌고 실제는 복지 부동이 만연할 거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면밀히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정재룡 수석 전문위원님께서 발제문에 제시한 어떤 구조나 절차, 법 제도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는 공무원법의 개정 관련된 의견의 경우에는 각 개정안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절충하는 선에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관계법 개정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관계법 개정이 또 전부는 아닐 거라는 인식이 필요한데요. 그런 면에서 아마도 우성호 교수님 발제문에서 정치적 정무적 측면의 이른바 환경 요인에 주목한 대목이 상당히 그 문제의식에 동의를 하면서요. 사실은 우성호 교수님과는 저희 단체가 예전에 인권위에 공직 입직 나이차별 제한 관련된 연구를 되게 진성성 있게 했던 기억이 김대중 정부 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러저러한 제도 개선, 법 개정 이러저러한 것들을 모두 다 해봐도 별 효과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좀 이런 것 환경 요인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제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정치가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서 당정 협의, 또 협조, 또 시민사회의 지혜를 모아서 발제자가 제안한 사무차관제의 도입 같은 것은 좀 논의를 긍정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지방 공무원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에는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노조의 적극적인 역할을 여기 이제 말씀 주셨는데, 아까도 선택의 문제고 노조에 대한 신뢰가 크지도 않고 노조의 어떤 또 폐해 말씀 주셨지만, 현 단계에서는 오히려 이러저러한 쟁점을 늘리지 않고 일이 쉽게 빨리 되기 위해서는 후행과제로 검토하는 정도의 어떤 전략으로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사실은 공직자의 첫째 소명이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철학과 방향을 잘 구현해내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강조한 혁신이 무엇인지, 또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고 그때 강조했던 걸로 비서실장이 강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러저러한 모든 그런 말들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공무원은 대상이고 도구라는 어떤 의식이 모두 짙게 깔려 있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정권을 분류하고 공무원은 그저 정권의 도구고 정부를 방어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여기는 측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공직자의 소명은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의중은 물론이겠지만 저희 정책 고객인 국민의 목소리에 더 낮게 귀 기울인 데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의 사회자께서 말씀 주셨지만 몇몇 고위공직자들 줄 세워서 입맛에 맞게 사람 쓰는 일보다 오히려 진정 우수한 관료의 힘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들의 능력 발전과
또 시민들을 대하는 자세의 변화를 핵심 가치로 삼고 관련 정책과 대책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세우고 꾸준히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거는 공무원법 개정이 오늘 토론의 주제가 되는 어떤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한 부분이라는 것, 그리고 종합적인 체계적인 접근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주체단체로서 토론자로 임하는 것이 뭐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았지만 굳이 임한 이유는 이 이후에 토론 이후에 토론회로 그치지 않고 이 이후에 각 공동 주체끼리 모여서 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안을 세우고 안을 마련하고 해서 정부 요로에 이런 의견들을 더 제안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겠다는 어떤 다짐도 해보는 의미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하여간 우리 총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수한 관료들의 전체적인 힘 이런 표현을 썼는데 굉장히 힘든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정말 이 얘기는 기본적인 전제가 관료가 우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수해지려면은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고 그만큼 능력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우리가 굉장히 취약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 등등이 근본적인 우리의 해결 접근하는 아주 문제의 해결의 근본 처방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공공정책위원회 우리 김한창 원장님께서 세 번째 토론 부탁.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선 그 오늘 발제하신 분들에 대한 견해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반론보다는 몇 가지 그 말씀을 일단 먼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말씀했던 그 발제문 중에 이제 그 국회의원님들의 그 안이 있어요. 기동민 의원은 복종의 의무를 일종의 그 의무로 규정한 위법한 경우 복종을 거부해야 하며 이렇게 의무로 조항을 신설했고, 이재정 의원은 부당한 직무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복종 의무에 대한 영혼이 있는 공무원을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권리를 줄 것인가 의무를 줄 것인가,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의무 조항이 있는 것이 오히려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더 양심껏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무적인 이제 의무를 하면 또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우실 텐데 사실상 효과적으로 보면 의무적인 신설 조항이 공무원들의 위법 부당한 일을 막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좋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미국 그 연방 공무원법에서도 뭐 적법성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IMF 때 이제 강경식 장관이 과연 그 정책이 뭐 이렇게 정책 결정에 있어서 공무원이 한 행위가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느냐 문제가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크게 대두됐는데요. 공무원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정말 옳으냐 그르냐, 뭐 물론 무죄로 판결은 됐습니다만은 국가를 굉장히 그 위기 상황으로 몰고 전 국민이 아픔에 겪는 것은 고위 결정자들이 당연한 책임을 져야죠. 사법적 책임까지 져야죠. 그러니까 그건 뭐 사법 지금 개혁이 문제가 있지만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 재판이 붙었을 경우에 기준이 의외로 심플합니다. 최선을 다했느냐. 그러니까 사실 법관만 뭐 행정행위를 할 때 사법 자기들 할 때 양심껏 판단하는 게 양심이 법관의 양심만 중요한 게 아니고 공무원의 양심도 굉장히 중요하죠. 영혼이 있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우리가 이제 기준이 모호하지만 공무원의 양심껏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어떤 공무원의 양심에 따라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규정들이 법에 있어야만이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실은 어떤 그 마지막 어떤 최악의 상황이 올 때도 방어적인 권리가 주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 양심에 대한 법적인 조항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도 좀 고려하시라 이제. 왜냐하면은 앞서 발제자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계속 딜레마 상황, 이 오늘 영혼이 있는가 이 문제는 정말로 계속적인 딜레마 상황의 연속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국민의 뜻을 받드는 공무원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선택이 어떤 집권 여당이 됐을 때에 그 집권 여당의 정치적 행위, 그 판단이라든지 가치를 실현해 주는 게 또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영혼 있는 공무원이라는 우리가 잠재적인 전제하는 조건들은 사실은 그런 정치적인 것이 훌륭하면 따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어떤 일방적인 뭔가 부당한 지시가 있을 때는 저항하는 뭐 저항이라는 표현도 많이 나왔지만 저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하는 오늘 토론이기 때문에 그런 딜레마 상황이 있는 거죠. 국민을 사실은 국민의 뜻을 따르는데 그 집권 여당이 국민의 선택한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민을 영혼 있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물론 이 딜레마 상황도 극복해야 되지만 결국 양심껏 공무원이 그 대한민국의 그 문화와 뭐 종합적인 교육 제도를 통해서 또 공무원 시험을 치러서 입직한 그런 사람들의 수준 이상의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이런 그 딜레마 상을 극복하는 조항인데 판사에 대해서는 뭐 양심껏 재판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데 공무원법에는 양심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우리 오성호 교수님은 공무원 인사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이시고 그래서 뭐 아마 말씀하신 내내 그 이 딜레마 상황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계속 저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고 저 역시 뭐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토론에 끊임없이 이 문제는 그 딜레마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수준일 것인지 그래서 이제 고민의 흔적으로 사무차관제도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건 제가 아주 얕은 지식으로 봤을 때 그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제 의원 내각제 제도 국가들이 그 행정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제 행정차관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이제 이 공무원의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것이 과연 우리한테 또 적절할지 우리는 직업 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고 또 대통령 중심제도에서 맞는 것인지는 또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일부분은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위계적인 그 공무원 계급제적인 그런 형태로 차관이 뽑히지 않고 뭐 정말 노조라든지 여러 가지가 수렴된 사람이 이 자리에 온다면 그것도 참 좋은 제도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우리가 공무원 또 딜레마 상황은 근본적인 딜레마 상황은 이제 공무원의 그 직업 공무원제의 또 헌법적 근간이 그걸 뒷받침하는 반드시 필수적인 현재 우리나라 헌법 구조상은 공무원의 또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있기 때문에 또 직업 공무원제가 여러분의 그 신분의 안정과 이것이 유지되거든요. 그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혼 있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또 약간 정치적인 그 견제의 균형. 저도 오늘 토론문에도 제가 썼지만은 내부의 어떤 공직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공무원들의 그 견제와 균형 제도가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하급 공무원이든 일선 공무원이든 고급 정책 결정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문화적인 또는 뭐 정치적이 됐던 여러 가지 그 수단들이 많이 없습니다. 또 심지어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들은 어쨌든 이게 뭐 생존과 생계의 문제인데 저항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항할 수단이 별로 없어요. 배부른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그 가족 중에도 5급 사무관이 있는데 그 위법하지는 않지만 계속 부당한 상사로부터 그 선택의 여지, 저항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는 휴직뿐이에요, 휴직. 그래서 저는 가족이니까 휴직을 공고했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문제는 조금 뭐 하더라도 양심껏 저항해라. 그건 휴직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사직을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안에 내부적인 민주적 그 견제 장치가 사실상 많이 없기 때문에 감사, 뭐 또 직무 감찰, 뭐 여러 가지로 또는 인사 문제 더더욱 인사 문제 공무원이 아주 그 목숨처럼 정말로 그거 하나 보고 어떻게 보면 공직생활 하는 분이 거의 태반인데 인사 문제를 쥐고 있는 한 그 내부 공직 민주성이라는 것이 확립되기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미시적으로 보면 다면평가 제도라는 것이 완전히 좀 의무화돼서
꼭 그 인사 문제가 고위 공직자들도 일선 공무원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기준들이 민주성이 됐던 여러 가지 이런 판단이 그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오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어떤 단체마다 수준의 차이가 커서 노조가 인사에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악화를 더 구축해 버리는 상황이 올 수 있는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도 살짝 말이 엇나갑니다만은 그 낙하산 인사는 저는 오히려 나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 이사의 공무원 그 노조들의 이사 참여를 통해서 정확히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죽어 있는 이사회가 아니고 이사회가 이 견제가 되면 얼마든지 그 현실적인 문제와 또 실질적으로 규범적인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똑같은 논리로 공무원 인사의 문제에 있어서도 반드시 노조가 진입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고 그런 어떤 견제 장치들이 명문화되고 확실하게 제도화되지 않는 한 우리가 내부적인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너무나 미흡하잖아요. 일방적이잖아요. 인사, 감사, 숨도 못 쉬게 하는 것은 일방적이기 때문에 이 영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양심껏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부부 공무원들이 많아져 가지고 한 사람이 좀 잠시 휴직해도 된다면 저항이라도 좀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또 현재 그 우리가 일반 공무원들의 또 습성상 또 공무원을 지향하는 또 그룹의 또 어떤 그 문화적인 저항하는 데 굉장히 또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부적인 견제 장치가 충분히 좀 확보되도록 지향을 해야 된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이게 중요한 논제가 될 수 있는 게 이 관료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고도화된 사회면 일반 제너럴리스트가 됐든 스페셜리스트가 됐든 관료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또 가상화폐 요즘도 유행하지만 새로운 이슈들이 나오면 그 전문가들을 충원이 될 것이고 거기 또 다른 규제와 점점 세분화되면 될수록 공무원들은 또 복지부동 아닌 복지부동을 요구받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새로운 규정대로 하게 하는 게 하고 싶어도. 근데 사실 그런 규정에 목매이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또 어떤 그 영혼이 없는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영혼이 없는 이런 공무원들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앞으로 고도화된 사회가 되면 될수록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딜레마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내부적인 결론은 발제자님들께서 충분히 좋은 의견을 주셨지만 결론은 정말로 내부적인 민주적 통계 장치, 공직 민주주의를 확립할 수 있는 다면 평가 제도라든지 이런 데 끊임없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사실은 문화적인 충격도 굉장히 큰데 우리 차별 여러 가지 금지에 우리 행자부 장관 정도는 우리 공무원 노조 출신이 한번 장관을 하는 것도 굉장히 그 공무원 공무원 공직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또 주는 하나의 그래야 이게 저 사람을 함부로 대했다가는 큰일 나는구나. 이거 고위 공직자들한테 좀 메시지도 좀 주고 이런 상황이 극단적인 얘기 같지만 극단적인 얘기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오늘 주체 중에 공무원 노조분들이 꽤 많은 주체 측이 있는데 그 앞서 발제자분들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 노조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야죠. 사회적 신뢰를 획득해야 되는. 저는 이제 시민단체도 사실은 시민단체 기득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민단체라는데도 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었느냐. 시민단체의 기득권과 국민의 기득권이 굉장히 많이 부합할 때 지지를 받았거든요. 공무원도 역시 공무원 노동조합이라는 게 조합원의 기득권을 보호해야죠.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다만 그 공무원 노동조합도 국민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국민과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무원 노동조합의 위력이 왜 없습니까?
그동안 국민을 위해서 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조합도 역시 국민의 기득권하고 공무원 노동조합의 기득권이 부합성이 높을 때 국민의 지지를 받고 신뢰를 받고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공무원 노동조합의 그 어떤 신뢰성 회복이라는 것을 전제로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인사위원회 개입을 한다든지 또는 관련된 고위 정무직에 우리 공무원 노동조합 출신들이 진입하는 것은 그런 전제들이 충족된다면 언제든지 그 공직민주주의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큰 좋은 어떤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그 공직민주주의를 좀 구체화하는 이런 데 좀 더 공무원 노조 스스로가 고민하고 좀 많이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토론을 가름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한창 원장님께서 토론해 주셨는데 정말로 이 이슈가 간단한 이슈가 결코 아니고 이게 딜레마입니다. 아까 그 예로 드신 뭐 부당한 상관의 지시 이 상황에서 휴직을 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좀 비극적인 일인데 사실 그것 말고는 다른 탈출구가 없으니까 그런 일을 그렇게 택하거나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하여간 말씀하신 대로 노조에도 주문을 하셨는데 노조가 신뢰를 확실하게 확보해라라고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그건 이제 말하자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노조의 이 나아가는 방향, 행동 이걸 주문하신 거거든요. 정말 그렇게 된다면 시민이 공무원 노조를 믿는다면 그러면 공무원 노조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지원을 하겠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상당히 먼 길입니다. 하여간 어려운 주문을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전국 통합 공무원 노조 수원시 지부장인 김혜영 박사님 토론 부탁합니다. 토론을 먼저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앞서 말씀하신 이제 발제하시고 또 토론해 주신 분들이 대체로 제가 생각했던 거를 다 이렇게 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현상적인 거는 뭐 사실 모르는 분들이 잘 없죠.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네, 미안합니다. 저는 이제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라 철학자적인 관점에서 잠깐 언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영혼을 살리자 이렇게 처음에 타이틀을 접하고 한편으로는 좀 좋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송하중 우리 선생님께서 모두에 약간 비판적인 말씀을 주셨잖아요. 똑같았어요.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죽었으니까 뭔가 살리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뭘 또 살려? 좀 이렇게 굳으셔가지고 제가 요거 물을 조금 이렇게 마셔봤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늘 뭐 같은 느낌이겠지만 마실 때마다 물맛을 느끼죠. 물맛을 이렇게 느끼고 마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부패된 물을 이렇게 마신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 죽었다는 걸 느끼죠? 인식하죠? 이게 현상인 거거든요. 이 현상을 가지고 논하다 보면 이 물이 부패가 됐구나. 이 물이 부패가 됐구나. 이 물을 어디서 떠왔지? 그 부분에서만 계속 논하고 그걸 치유하려고 하면 사실 잘 고쳐지지 않는다. 이게 도대체 원인이 뭘까? 상류를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 물의 원천을 잘 살펴봐야 되고 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관리하는지 왜 부패된 물을 내려보낼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문학적인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이 현상적인 거, 그다음 제도적인 거 다 고쳐야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구성원들 개개인이 공무원,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아니 그런 개념적 이해만 좀 제대로 되면 영원히 죽는다, 뭐 산다 이런 걸 가지고 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기능직 출신이어서 이제 저 일반적으로 세탁을 했는데 지난 얼마 전에
인사처에서 바꿔줘가지고 세탁을 해가지고 일반직 돼 있는데 9급 기능직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같이 이 공직에 수행하는 사람들 중에 저 같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분들이 일반직이더라고요. 일반직들은 또 고위직을 선망하더라고요. 고위직들은 누굴 선망하는가 했더니 정치인들을 선망하더라고요. 정치인들은 또 누굴 선망하나 했더니 최고 권력자를 또 선망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역사적인 걸 쭉 좀 찾아보니까 옛날에는 처사라는 게 있었어요. 처사. 남명 조식 선생 같은 분들이 처사인데 그분은 관료를 안 했어요. 관료 고시 합격은 했는데 안 갔어. 수준은 막 장관급의 수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저 아래에 군수를 하라니까 안 했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정부에 대한 비판을 끊임없이 해댔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처사라고 하는데 그런 의식이 있으면 누구도 그 문제 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이름에 부합하는 그런 행동들을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인식하고 거기에 맞는 행위를 하면 기능직이면 어떻고 일반직이면 어떻고 정무직이면 뭘 그걸 따지냐 이거예요. 자기 직무 자기 맡은 바 그거 뭐 인사 뭐 늦게 진급해가지고 빨리 진급하려고 가서 고개를 숙이고 부당한 지시를 막 그냥 수행하고 그게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스스로 자기 자존감을 좀 높여주고 공무원이라는 그 본연의 그 직분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도록 그 환경만 만들어주면 정치권이든 뭐 고위공직자가 됐던 아까 우리 선생님 김한창 선생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공무원 도주에서 장관도 나오고 그러면 좋겠다 그러고 대통령도 나와요. 대통령도 오스트리아 가니까 대통령 나오더라고. 예? 그런 분들이 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제대로 된 공무 수행을 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조성하면 이런 제도를 끊임없이 논란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해소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이를테면 물 관리하는 사람한테 1톤의 물에다가 염소를 몇 미리 타라 뭐라 아무리 이게 제도적으로 만들어놔도요 의식이 없어가지고 그냥 뭘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나태해가지고 그냥 잠자고 그다음에 더러운 물이 막 들어가도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까 제도도 물론 그렇다고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세상이 어쩔 수 없이 제도적으로 가야 되고 법치가 구현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공직자들 하나하나를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정말 이 민중들의 삶의 질을 책임진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요원하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주 비판적인 얘기만 하게 됐는데 스스로 자책도 하면서 또 그러면서 원래 토라는 게 연구한다는 말이거든요. 론이라는 거는 강론한다는 얘기고 그냥 고민하다가 뭐를 할까 하다가 이런 말씀으로 그냥 가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좀 과격했다 하더라도 양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혜영 지부장님 전혀 제가 듣기에는 과격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셨고 정말 중요한 단어를 쓰셨는데 의식이라는 말과 자존감이라는 말씀을 쓰셨거든요. 공무원이 자기 자존감을 정말 가지고 있고 그걸 지키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에는 정말 부당하거나 불법한 것은 물론이지만 부당한 것에도 저항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사회가 깨끗해지는 그저 더러운 물을 정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공무원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걸 기대하는 것이죠. 자, 지정 토론자는 마지막인데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이장원 정책위원장님 토론 부탁합니다. 예,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이장원이라고 합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전교조 출신입니다. 89년 전교조를 만들 때 사실 이제 뭐 참교육 이야기를 하고 많이 그랬었죠. 그 당시 우리 교사도 공무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영혼의 문제하고 교사들이 느끼는 영혼의 문제는 좀 다르지 않나 하는 느낌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좀 받았습니다. 저희는 노동조합을 만들 때 영혼 없는 교사들을 국민들이 질타를 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마음으로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그 노동조합이 많은 교사들의 응원과 국민들의 성원 속에 합법화의 길로 갔습니다. 저는 이런 저희들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 그러면 공무원 역시 국민들은 뭔가 영혼이 있기를 기대하고 또 그런 공무원들을 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교사에 대한 기대와 사법공무원에 대한 기대와 또는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대 각각이 좀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뭔가 이런 공무원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국민들의 기대치와 그런 것들이 있으리라고 보고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하는 공무원들의 영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그런 자신의 영혼을 지켜나가려고 스스로 노력할 때 국민적 신뢰 속에서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하고 또 일하는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논의들이 너무 상위 공무원 중심으로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이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점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 차별의 문제를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차별의 문제보다도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상명하복의 문화 속에서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위를 공무원들이 자기 직분을 통해서 직무를 통해 가지고 행하는 것에 대한 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은 인사의 문제에 있다고 봅니다. 인사권의 문제에 있다. 그런 점에서 문제의 초점을 바로 잡고 인사의 문제를 어떻게 그런 공무원들이 되도록이면 나오지 않게 또는 뭔가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이 공무원들이 소신이 있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조건을 만들 것인가 이런 점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가 진행이 돼야 현실적인 대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상명하복의 문화를 만든 가장 중요한 것이 일종의 이 상급자에 대한 복종의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상사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법 조항을 지금 만드는 모양인데 저는 너무 추상적이어 가지고 별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9쪽의 제1번 부분에서 구체적인 방안 명기가 필요하다. 뭔가 이건 부당한 것이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그 일을 한 사람 이명박 대통령이 내 부하들이 다 내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내가 혼자 책임질게 책임 묻지 마라. 이것도 난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일에 복무했으면 유태인 학살하는데 복무한 공무원은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공무원의 특성상 상급자의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러면 어느 상황에서 그 벌을 면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상급자의 부당한 명령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법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것을 문화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0쪽에 보면 독일 우리 정재룡 위원께서 정리해놓은 독일 법령에 있는 그 조항이 좋더라고요. 넷째 줄 60쪽 넷째 줄입니다. 공무원은 직무상 명령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이를 상관에게 주장해야 된다. 직무상 명령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명령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경우에는 차상급 상관에게 이를 주장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도 해당 명령이 재차 확인된다면 공무원은 이를 수행해야 하고 이로써 자신의 책임은 면제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법이 규율해 나가는 것이 지금의 상명하복 중심의 문화를 바꾸는 1차적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법 개정에 이런 내용이 반영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두 분 발제자께서 직업공무원 제도의 정착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럼 직업공무원 제도 속에서 직업공무원이 그만큼의 신분이 보장되고 책무가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얼마만큼의 책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법률로 규정되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분 발자재께서 구체적인 모습 대한 부분은 아직 언급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정도가 필요하다는 언급으로 그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세 번째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 문제를 인사제도를 혁신해야 된다. 지금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상급자가 하급자의 인사권을 다 좌우하고 평점을 좌우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근무 평정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죠. 그것이 절대적으로 상급자에 복종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근간을 이 상급자의 일방적인 인사권이 아닌 적어도 공적인 기준이 작동되는 그런 인사 체제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제도화되고 이 법률로서 명기되고 그것이 실현되는 과정이 정착이 되면서 저는 공무원 사이의 문화가 바뀌어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근무평정 중심의 인사 제도를 공적인 어떤 기구에서 평가해서 하는 그런 공모제 유사한 그런 형태로 바꾸는 것이 핵심적 처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직 사회에서는 그래서 가장 관건이 드는 학교 사회에서 가장 관건이 드는 교장 임용에 대해서 그래서 공모제를 주장을 해왔습니다. 한때는 뭐 선출 보지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저희 교사노동연맹은 공모제가 타당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누구나 일정한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적어도 공적인 영역에서 심사 기구를 구성을 해서 임용하는 그런 틀로 이렇게 바꾸어 나간다 그러면 이런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공적으로 그렇게 해서 임용된 사람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왕을 뽑는 그런 식의 그 인사 제도는 안 된다. 그래서 그 핵심은 권한의 분산과 책임의 분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그 지방자치제도가 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렇게 도지사한테 시도한테 이렇게 나누듯이 같은 공무원 직급 사이에서도 같은 일을 하는 구조에서도 권한 분배가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규율이 되고 시스템화돼야 된다.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자기 책임을 지게 하는 구조로 가게 된다고 하면 일단 상급자의 횡포에 따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적어도 상급자가 하급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고 하면 이 많은 부분이 해소되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권력을 분권화하고 책임을 분산하는 것 그리고 자기 권한 내에서 책임을 명확하게 해나가는 것 이것이 인사제도의 시스템으로 정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처벌의 문제는 전부 다 실정법을 위반한 것들 처벌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뭐 법 개정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정법 위반한 거는 이미 법률로 다 처벌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법 위반인지 아닌지가 모호하면서 또는 합법적이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는 그런 정책을 양산하고 해나가는 겁니다. 때문에 뭐 국정교과서 사건 뭐 이런 것들 그 뭐 실정법 위반은 아니지만 그것을 인해 가지고 많은 국민과 쓸데없이 지금 다 폐기돼 버렸는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4대강 사업이냐 아니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뭐 명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그러한 일이 공무원들의 자기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이 그만큼의 권한과 이걸 가지고 자기 권한 범위 내에서
많은 국가 돈을 쓰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적어도 상당한 정도의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저는 63조 정책 실명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정책이 누구에 의해서 위반됐고 그것이 누구의 동의하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뭔가 문제가 있는 정책이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뭐 개인적으로 도를 토해내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어떤 그 장래 그 진급이라든가 기타 뭐 이런 문제에서 인사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지만 적어도 공무원이 적어도 고위직 공무원이 자기 권한을 충성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휘두르는 그런 상황은 제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노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공무원이 개인으로 있으면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사이도 집단화돼야 된다. 집단화되면 어떤 부당한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가 가능하고 그런 공론화 속에서 저항할 힘도 생긴다. 그런 면에서 이 공무원 사회가 집단화될 수 있는 시스템이 적어도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근데 현재는 그것이 노동조합으로 현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활성화하고 노동조합이 그 역할이 상당 부분을 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정책적으로 장려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 공무원들이 기죽지 않고 자기 할 말을 하면서 이 상급자의 부당한 행포에 대해서 공론화를 통해 가지고 제어하는 그런 이 문화 형성이 가능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공무원의 노동조합 그리고 교원의 노동조합도 그런 사회적 역할을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면서 국민적 사회적 신뢰를 얻어나갈 때 이런 시스템 속에서 공무원들의 사회적 역할,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더 크고 넓게 깊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되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러분 의원들 보시다시피 이장원 위원장님은 거의 발제식품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네 가지